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장과 3장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2장은 공인중개사 제도였었고요. 3장은 중개업의 등록과 관련된 부분이었었죠. 이제 중개사무소의 운영으로 넘어가야 될 진도인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이 돼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듣고 계실 텐데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총칙편 공부하고 2장 공인중개사 제도로 넘어가는 그 중간쯤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정리를 한 적이 있었죠. 근데 방송 녹화 상태가 음질이 좀 고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촬영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본진도로 이어가도록 할 겁니다. 49페이지에 보시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근거 규정은 공인중개사법 2조 2에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총칙편에 속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이어지는 2장의 공인중개사 제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인데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두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정리해 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저 뒤에서 공인중개사 협회편에서 공부할 것인데 공제사업운영위원회라고 하는 또 하나의 위원회를 공부하실 겁니다. 출제위원이 문제를 출제할 때 틀린 지문을 만들 때는 이렇게 유사한 단원에서 이쪽에 있는 내용을 저쪽에 있는 내용을 이쪽에 이렇게 뒤바꾸면서 틀린 지문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될 때에는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비교하면서 어떤 이동점이 있는가 하는 것들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근거 규정인 공인중개사법 2조의 2 49페이지 하단부 관련 조문 박스 안을 보시죠. 1항이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호를 보니까 밑에 1호부터 4호까지 있죠. 그런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서 어디에?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디에? 국토교통부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서 공부하시게 될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공인중개사협회에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협회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인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소관사항 4가지 조문을 통해서 확인하죠. 첫 번째,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이랍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네 번째는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이 몇 가지라고요? 4가지라는 거죠.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오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4가지 사항을 그대로 지문화하면서 출제자는 이렇게 묻는 거죠. 다음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아닌 것은, 그리고 이 4가지 지문 속에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협회 설립 인가에 관한 사항, 기출문제입니다. 이런 형태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요건이나 사항이 4가지 또는 5가지로 정리되는 부분들은 오지선다형으로 출제되는 본 시험의 특성상 출제위원이 강한 출제 유혹을 느낄 것이고 실제로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묶어 정리를 하고 또 암기를 해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 4가지 사항인데요. 4가지 사항인데 쭉 내려가서 3항을 보시면 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1호의 경우, 1호가 뭐예요?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인데 그것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우리가 이들을 줄여서 시도지사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두 번째 챕터에서 공인중개사 제도를 공부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가 쉬우실 건데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기관이 바로 시도지사이죠. 그러니까 시험 시행기관인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페이지 넘어가서 그러면 그러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적 구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몇 명이요? 한 명이래죠.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서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을 할 것이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의 위원장을 누가 맡게 될 것인지는 공인중개사 법령이 직접 정했는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맡도록 공인중개사 법령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였었거든요. 명칭이 개정되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였던 시절 초반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맡았었던 직책을 지금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틀린 지문 만드는 방식 중에 또 하나는 법령이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되기 전 구법 조문을 지문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다. OX, X죠. 이런 형태로 문제 출제될 가능성 높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장난하는 지문에서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맡는다. 이렇게 지문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차관인데 1차관이었는지 2차관이었는지가 헷갈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지금 이 설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에는 한 명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고 제1차관이 있고 제2차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1차관은 뭐 할 거야?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국토교통부 내에서 국토 업무 하겠죠. 제2차관은 교통 업무를 할 겁니다. 부동산 중개 업무는 교통 업무가 아니라 국토 업무니까 제1차관이 맡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한 암기보다는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그대로 저장되었었던 내용들을 뽑아내기가 쉽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위원장 한 명을 어떻게 해서 포함하여 그랬는데 이것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주 기출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포함이라는 표현과 제외라는 표현의 위치 변경이거든요.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 어떤 부분은 포함이 있고 어떤 부분은 제외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이 법인인 개혁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할 때의 5가지 등록 기준 중에는 대표자인 공인중개사를 제외한 임사원 중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포함입니다. 제외가 아니라. 그래서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편의점 중에 세븐일레븐이 있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은 세븐일레븐입니다. 7명 이상 11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게 되는데 그러면 위원장 한 명을 제외한다면 일반 위원은 6명 이상 10명 이내로 일반 위원이 구성될 거잖아요. 이 일반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위원장이 되는데
위원장이 임명을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위원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을 임명 위촉한다는 거죠. 그런데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임명과 위촉이라는 표현을 둘 다 쓰고 있는 이유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 위원이 될 수 있는 대상을 5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개념 플러스 박스 안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까지 표가 펼쳐지고 있죠. 1호를 보면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그랬습니다.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라면 4급 이상부터, 그러니까 4급도 위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그랬는데요. 고위 공무원단이라고 하는 것은 3급 이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국토교통부 4급 이상 공무원이나 일반직 3급 이상 공무원이 위원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공무원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이죠. 그러므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명하면 될 것입니다. 간단히요. 그런데 이어지는 2호만 보더라도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 이분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죠.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는데, 만약에 위원 중에 사임하는 자가 있어서 새롭게 보궐위원이 되는 위원은 그 사임한 전임자 위원의 잔여 임기를 그대로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앞서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심의 의결하는 4가지 사항을 보셨는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 또는 의결을 하게 될 때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 의결을 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 위원을 대상으로 제척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척사유를 보시면 과연 거기 속하는 자들이라면 위원으로서 그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척사유 보시면 51페이지 중하단부 박스입니다. 첫 번째,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아니면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라면 공정한 심의할 수 없겠죠. 두 번째는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도 그럴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증언 진술 자문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라면 그런 해당 위원은 제척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라면 스스로 나는 제척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해당 안건 심의에서는 빠지겠다라고 해야죠. 이거를 일컬어서 회피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피의 주체는 누구예요?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임에도 위원 스스로 회피하지 않을 때 그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당사자는 저 위원은 제척사유에 해당하므로 내 이해관계에 있는 안건 심의에서 빼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죠. 이것을 기피한다라고 합니다. 기피 신청의 주체는 누구죠? 이해관계에 있는 안건 당사자입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특정한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기피 신청을 하면 기피 신청을 받게 된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할 건데, 그 심의 의결에는 기피 신청을 받은 해당 위원은 당연히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임에도 위원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그 위원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이걸 해촉한다라고 하는데 누가 해촉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을 임명 위촉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업무를 처리할 간사를 한 명을 두는데요. 이 한 명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간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제1차관인 위원장이 간사를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는 것도 구분해 두셔야 되겠죠. 이러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의 요건은 재적위원 중 과반수가 출석을 하였을 때 해당 정책심의위원회가 개의될 수 있습니다. 열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석위원회 과반수가 안건을 찬성하였을 때 해당 안건은 이제 의결이 되는 것입니다. 개의 요건은 재적위원회 과반수 출석, 의결 요건은 출석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 과반수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요 표현도 집중하여 유의하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과반수를 요건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반수 이상을 요건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반수 이상이라고 하면 2분의 1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나 과반수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을 초과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서 요 비슷한 표현도 뒤바꾸어 틀린 질문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기준도 유의하셔야 돼요. 이런 지문이 몇 해 전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OX? X입니다. 개의 요건은 재적위원회 과반수 출석을 요구하지만 의결 요건은 재적위원회 과반수가 아니라 출석위원 중 과반수만 찬성하면 안건이 의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도 유의해서 살펴두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회의인데요. 52페이지에 보시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회의 개최 전날 통보할 수 있는 예외의 규정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아무쪼록 잘 녹화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제 오늘 본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중기업 등록에 대해서 살펴보셨죠? 등록의 법적 성격, 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록의 결격 사유, 그리고 등록 위반에 대해서 살펴보셨고 이제 4장 네 번째 챕터 기본서 97페이지입니다. 2장을 통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3장을 통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다면 이제 4장의 중개사무소를 운영할 수가 있게 될 건데요. 중개사무소 운영과 관련해 첫 번째 테마 1절이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이라고 하는 단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인중개사법 2조를 통해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공인중개사법 2조 각호 중에 고용인이라 함은 이런 용어의 정의 없었습니다. 고용인이라는 용어는 공인중개사법이 입법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공인중개사법 2조 5호에는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있었습니다. 또 공인중개사법 2조 6호에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용어의 정의도 있었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이 간결한 입법을 위해서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사항을 입법할 적에 이 양자를 통칭하여 고용인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고용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두 용어의 정의에서 공통분모를 추출하면 고용인이 되겠는 거죠. 결국 고용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업공인중개사, 고용인이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이 되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그 자가 고용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 업무를 수행도 할 수 있는 고용인이 소속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기 때문에 현장 안내 및 일반 성무 등 단순한 업무만 보조할 수 있는 고용인이 중개보조원이었었던 거죠. 그런데 소속공인중개사든 중개보조원이든 고용인이라면 공통 적용되는 사항도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이 단원에서 공부하시게 되는 것인데, 개업공인중개사는요,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해서 고용인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을 고용했다면 구체적으로 그것이 소속공인중개사였던 중개보조원이었던 고용을 한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행정기관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얼마나 고용인들을 확보하여 중개업에 종사시키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다면 고용신고를 통해 유입되는 인원을 체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빠져나가는 인원도 체크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고용을 했다면 고용신고해야 되고, 만약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그 고용관계가 종료된 사실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를 함께 규정을 했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을 고용했을 때 고용신고는요, 그 고용인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해야 돼요, 먼저. 근데 구체적으로 무슨 교육을 받도록 할 것인지는 다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라면 실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되고요. 중개보조원이라면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거는 교육이라는 단원에서 우리가 다시 자세히 공부할 건데, 어쨌거나 교육을 받도록 한 후에 그 고용인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일 이 고용인이 외국인일 수도 있죠. 외국인일 경우라면 고용신고할 때 그 고용인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한다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사본을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이 그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를 통해 그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여부는 등록관청이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용한 고용인이 고용관계가 종료가 되면요, 그게 자기가 그만두겠다고 사표 쓰고 나간 것이든 업무를 제대로 못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해고한 것이든 원인은 불문하고, 어쨌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는 고용관계 종료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고용인은 소속공인중개사든 중개보조원이든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업무 보조한다는 점은 같죠. 그러니까 이러한 직무 관련성 있는 행위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데,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보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직무 관련성 있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예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15조 2항의 규정인데 직접 확인하십니다. 97페이지 법 15조 2항 보시면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즉 고용인이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직무 관련성 있는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답니다. 그러면 고용인이 한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제 일정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인데,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적 책임을 민사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고 형사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며 행정상의 책임은 또 어떻게 질 것인지 민, 형, 행정상의 책임으로 구분해서 이제 정리해 보는 겁니다. 먼저 민사 책임은요, 고용인이 한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데, 심지어는 무과실로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데 심지어 무과실로까지 민사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겁니다. 연대 책임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고용인이 한 업무상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행위자인 고용인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직접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고용인 때문에 재산상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연대 책임을 물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나는 이 고용인을 고용하고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무과실로 그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무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우리가 직접 조문 확인한 15조 2항의 이 두 글자 때문입니다. 본다라고 하는 이 두 글자 때문입니다. 법문에서요, 법 조문 속에서 본다라고 하는 말은 간주한다라고 하는 민법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주와 추정의 차이는 민법의 법률 용어 공부하시면서 공부하시게 될 내용인데요. 간주라고 하는 것은 추정과는 달리 어떤 불명확한 사실에 대해서 확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단순히 추후 반대 증거의 제시만으로는 전복할 수 없는 것을 간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몇 해 전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추정한다, 이렇게 지문이 출제되어 틀린 지문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간주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연대하여 무과실로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는 것은 행정상의 책임에도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용인이 한 업무상 행위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행정상의 책임을 대신 책임지게 될 수 있습니다. 즉 고용인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인의 금지행위 위반 등의 불법행위 때문에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형사 책임에 관한 문제인데요. 같은 법적 책임의 문제라 하더라도 민사 책임과는 달리 형사 책임은 엄격한 자기 책임주의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행위자를 처벌한다는 것이 자기 책임주의 원칙이죠. 그러나 형사처벌의 대원칙에 자기 책임주의 원칙이 있다고 해서 고용인이 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고용인에게만 묻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아무런 형사적 책임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을 고용하고도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소홀히 하게 됨으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질서가 문란되거나
또는 부동산 투기가 촉발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자는 판단한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50조를 통해 양벌 규정이요. 양벌 규정을 두게 되는데 이 양벌 규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동조, 같은 조에 규정되어 있는 벌금형을 과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 고용인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다면 직접 위반 행위를 한 고용인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겠죠. 이때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면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가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의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실 책임만 묻겠다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없음이 입증된다면 양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조차도 선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민사책임이 무과실 책임을 진다는 점에 비해서 형사책임은 과실 책임,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을 때 비로소 양벌 규정이 작동한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의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용인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셨고요. 이제 105페이지 두 번째 절입니다. 업무의 범위라고 하는 단원인데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업무의 범위를 논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그 업무 범위를 논하는 기준은 세 가지 테마입니다. 첫 번째는 중개 대상물의 범위에 관한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업무의 지역적 범위, 업무 지역 제한에 관한 범위에 관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외에 뭘 더 할 수 있느냐, 겸업 허용의 범위, 이렇게 세 가지가 업무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업무 범위를 구성하는 소 테마는 세 가지 테마가 있지만 단독 문제가 출제가 되는 부분은 겸업 허용 범위에 관한 부분이고요. 중개 대상물의 범위나 업무 지역의 범위는 각각 그것만으로는 단독 문제거리도 안 되고 오지선다형 문제 지문 한두 개 거리 정도로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중개 대상물의 범위라고 하는 것인데 106페이지에 보시면 중개 대상물의 범위 기본서인데도 설명이 한 페이지도 못 채우고 있는 내용이죠. 간단한 부분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이 법에 적용되는 중개 대상물의 범위가 달리 정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제한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든 개업공인중개사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든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든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동일합니다.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업무지역의 범위인데요. 업무지역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어디에 소재한 물건까지 중개할 수 있는가, 이게 중개 업무지역의 범위인데 이미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우리가 등록의 기준 들어가기 전에 살펴봤었죠.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지역 범위의 제한은 오직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만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지역 제한 자체가 없습니다. 중개사무소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든 대한민국 영토 내의 모든 토지건물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만큼은 업무지역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가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특별시, 광역시, 도 안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하고 정보망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는 물건이었다면 그 물건만큼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 외에 있는 물건이라도 예외적으로는 중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업무지역의 제한은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만 받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지역 범위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우리는 이 사실만으로도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을 알 수 있는 거죠. 누구겠어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일 겁니다. 법인이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런 업무지역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 겸업 허용의 범위에 관한 문제인데요. 겸업 허용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이었는가 아니면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이었는가의 문제입니다.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어디에도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는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므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들은 개인이니까 헌법상 기본권 향유의 주체가 되죠.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중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개인이라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적법하게 할 수 있게 된 거지. 등록을 하였다고 해서 그 특정 개인이 중개업만 해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들은 겸업이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무소는 오직 중개업만 영위하는 목적으로 써야 한다라고 하는 사무소 전용 의무 규정도 이미 삭제 폐지한 지 오래이기 때문에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다른 용도로 전용해 쓰면서 겸업하는 행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중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업무고 관련 법령의 제한만 없다면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들은 다른 업무를 겸하여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얘기가 전혀 달라지는 것이 우리가 이미 공부했는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 확보해야 할 5가지 등록의 기준 중에 이런 게 있었죠. 그 법인이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만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다면 이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14조가 할 수 있다고 한 업무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14조 1항은요, 문장의 주어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출발합니다. 직접 조문 확인해 보실까요? 공인중개사법 14조 1항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 14조 1항을 보시면 자, 문장의 주어가 누굴 부르고 있어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렇게 나가잖아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자, 1항 각 호가 몇 호까지 있습니까?
5호까지 있네요. 그 업무와 그리고 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과 1항이 각 호로 규정하고 있는 업무와 그리고 2항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는 함께 할 수가 없다. 누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래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중개업 그리고 1항이 각 호로 규정하게 되는 5가지 업무 그리고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 그 외에는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1항 각 호의 업무를 살펴보기 전에 2항은 무슨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했길래 1항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도 그걸 할 수 있도록 했는가? 2항부터 보고 1항 각 호로 돌아올 건데요. 쭉 내려가 2항을 보실까요? 105페이지 법 14조 2항을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에 대리를 할 수가 있답니다. 근데 14조 2항의 조문 주어를 유의하십시오. 누가요? 14조 2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렇게 나가요. 지금 똑같은 14조인데 14조 1항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어지는 14조 2항은 그냥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상의 경매나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와 관련해서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매수 신청 및 입찰 신청을 대리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경공매 권리 분석이나 취득의 알선이나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을 개업공인중개사가 대리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다고 14조 2항이 규정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경공매 관련 업무 할 수 있다고.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부칙에 가면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14조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경공매 관련 업무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14조 1항과는 달리 2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랬기 때문에 부칙에 의해서 제외가 된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못하지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도 경공매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14조 2항이 이렇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경공매 관련 업무를 허용했는데 이어지는 14조 3항이 조건을 제시합니다. 14조 3항 보시면 105페이지 맨 아랫줄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에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할 수가 있답니다. 14조 2항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경공매 관련 업무를 허용했는데 이어지는 14조 3항이 2항이 경공매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 경공매 관련 업무 중에서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대리 업무는 하고자 한다면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법원에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아야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대법원 규칙상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였다면 이제 감독하에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 없이
경매 대리 업무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14조 1항으로 돌아가면 14조 1항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하는 말인데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과 이 항이 허용한 경공매 관련 업무 외에는 이제 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만을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제 14조 1항의 각 호 업무들을 보면 첫 번째는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택에 대한 임대 관리 등의 부동산의 관리 대행하는 업무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호 보실까요? 부동산에 관한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해 상담하는 업무, 부동산 컨설팅하는 업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에 관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할 수가 있답니다. 이른바 프랜차이즈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앞서 보셨던 상담, 컨설팅은 부동산 컨설팅이어야 합니다. 물적 제한을 가하고 있는 거죠. 주식 투자 상담, 진학 진로 상담, 인생 고민 상담, 그런 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못하고요. 부동산 컨설팅입니다. 근데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프랜차이즈는 대상이 누구?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택에 대해서 분양 대행을 하는 업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자, 비교해 볼 것은 상담, 컨설팅은 부동산 컨설팅만 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부동산이면 그게 상가든 주택이든 농지든 임야든 불문하고 부동산이면 다 상담, 컨설팅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양 대행 업무는요, 부동산 중에서도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택만 분양 대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공장 건물 분양 대행, 농지 분양 대행 이런 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못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그랬는데, 대통령령은 이 14조 1항 5호의 위임을 받아 딱 하나 더 허용합니다. 의뢰인의 의뢰에 따르는 주거 이전에 부수가 되는 용역의 알선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자, 주거 이전 이사입니다.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이라면 이삿짐센터, 도배업체, 장판 설치업체, 버티칼, 브라인드, 셔시 설치, 어닝 설치 뭐 이런 것들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고 용역의 알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삿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의뢰인이 요구하면 이삿짐센터를 소개해 줄 수 있다. 도배, 벽지, 장판, 설치업체를 연결해 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자주 출제위원이 틀린 지문으로 주거 이전에 부수가 되는 용역업 이렇게 해서 틀리는 지문으로 출제하고 있는 겁니다.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용역의 알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지금 판서되어 있는 이 업무 외에는 그 어떤 업무도 겸하여 수행할 수가 없고, 여기 판서되어 있는 업무가 아닌 업무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했다면 이것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속합니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에 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업무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이제 3절 중개사무소 편으로 넘어갑니다.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